옛날보다 훨씬 멋져지고 갈수록 멋져지시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와 관련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오늘 막 새로 나온 기사가 이제 민주당의 지방선거 앞두고 12월 3일까지는 또 최고위원들도 물러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 출마 선언 서울시장 했고 또 박홍근 의원. 박홍근 참. 네. 지난주에. 네.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여론조사 보면 계속 1등 많이 나오던데. 네,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했는데 제가 전화 면접은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1등 나왔고요. 오세훈과 맞붙었을 때도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게 그 여론조사 꽃이십니까? 네. 한번 봅시다. 네. 너무 좀 작아서 그런데 여론조사 보면 41.9 대 35.3이면 아주 뭐 정말 오차범위 밖인데. 오차범위 바뀝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걸 가장 주목할 만합니까? 뭐 저렇게 오세훈하고 맞붙었을 때 뭐 이긴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저거 말고도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ARS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가 신뢰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전화 면접으로 했을 때도 제가 범여권 주자 중에 1등 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상황이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세훈이 강하다라는 말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방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인식 하에 평가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오세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있어야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오세훈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그동안은 당에서든 당 밖에서든 오세훈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영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세훈이 지금까지 견제를 안 받아서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약해질 거고 지금도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실례지만 혹시 그거 여쭤봐도 됩니까? 뭐요? 어떤 거요? 요즘에 박주민 의원님 외모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왜냐하면 원래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탈모인이었을 때도 유명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궁금해해요. 또 한모 씨도 뭐 지금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가발입니까? 이식입니까? 염색입니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전 뭐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전에부터 이제 공장장은 저보고 머리 심으라는 말도 했었고 마침 나갔을 때 3선 당선으로 뭘 할지 공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말미였는데 내가 3선 되면 머리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선이 돼서 사실 바로 머리를 심었는데요. 그게 1년쯤 지나야 이제 안착이 되면서 모발이 더 추가로 나고 이러면서 이제 모양을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7월부터 상당히 이제 머리가 많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모발 이식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옛날 미스코리아 당선됐을 선발됐을 때 막 미용실 원장님 감사드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서울시장 당선되면 이렇게 이식해 주신 분한테도 뭐 좀 감사했겠어요. 제가 트로피 들고 막 이렇게 누구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예. 그것도 상당히 영향 미치지 않겠어요? 어떤 측면에서죠? 사실 이 정치인들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보여지는 거 중요하고. 근데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 옛날에 이식하시기 전보다 훨씬 더 젊어지고 또 더 산뜻해진 느낌. 옛날에 좀 별명이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피곤해 보인다, 거지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이제 그 머리 심으라고 권해주셨던 분들도
네 외모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이나 네가 하는 일, 네가 생각하는 정책이 조금 평가를 저렴하게 받는 부분이 있다. 저렴하게. 소위 말하면. 그래서 외모를 좀 가꾸고 신경 쓰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약간의 파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조금 더 풍성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가 편한 것도 좋지만 또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항상 점퍼만 입고 시정을 할 수는 없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유권자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요즘에는 뭐 옷도 좀 정갈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피곤하고 힘들면 뭐 옷을 입는 거나 이런 데 들이는 시간부터 먼저 좀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정 정도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지만 이제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내 중심이 실제 그런 중요하지. 생각이었죠. 그런 네. 것이 있었지만 또 살다 보면 네. 그런 것도 또 중요하고 네. 그렇죠. 네. 예. 뭐 외모만 신경 쓰고 실질적인 부분 신경 안 쓰면 문제겠지만 그 최악이죠. 양쪽을 다 신경 예. 그래야 쓰고 된다. 있습니다. 예. 예. 가벼운 얘기 같지만 사실 서울시장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당 내에서도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던데요? 얼추 10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많아요? 있습니다. 예. 지금 서영교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또 박홍근 박홍근 선언을 했고 예. 그리고 출마 선언하셨나요? 저는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밝혔고요. 예. 공식적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세레모니는 지금 현재 좀 내란 종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제가 집중해야 될 다른 과제들도 있어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하여튼 한 10분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예. 대충 지금 예상하는 출마 선언 시점은 언제쯤이십니까? 글쎄요, 뭐 한없이 늦출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나 적어도 흐름이 조금 가닥이 좀 타지는 시기까지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혹시 국힘당은 서울시장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애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번 당선될 무렵에도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이 1등이었어요. 아, 예.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은 항상 처음에는 뭐든지 1등을 해요. 예, 그러다가 약간 이상한 여론조사가 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었고 알고 봤더니 그 과정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도움을 줬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당원들 사이에서는 오세훈보다 나경원에 대한 선호 이게 좀 강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도 지금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극우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은 딱 거기에 맞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고 발언도 하고 있어서 당원 비중이 70%로 올라가게 되면 결과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오세훈 뭐 이렇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금의 국힘당이 존재할까? 또 국힘당 지도부가 그대로 갈 수 있을까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국힘이 보여준 태도 또 그들이 해온 행위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명백히 위헌정당 해산 절차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아마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추경호라고 하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 기소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 내용에 상당히 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또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될 수도 있어서요. 그런 것들 좀 봐가면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붙여줬을 때 네. 반대가 4명 나왔잖아요. 네.
조국혁신당, 아니, 개혁신당은 아니었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세심하게 그 표결결과, 왜냐하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서 표결결과 안 봤는데 반대표가 4표 나왔습니까? 예.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예. 그래서 저건 뭐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아는 분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개혁신당은 아니랍니까,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말만 그렇게 해놓고 반대 글쎄, 찍은 거 그런 아닐까요? 생각도 들고. 어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네네. 내일 추경호 이제 영장 심사하지 않습니까? 네, 내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그전에는 법원에 대해서 뭐 그냥 일 잘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내란 과정 지켜보면서 검찰만 개판인 줄 알았더니 법원은 더 썩었구나 이렇게 지금 많이 알게 됐어요. 아마 이 내란 잔당들 청소하고 내란 세력들 지금 정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법원인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모습이죠. 영장 전담 판사들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예.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뭐 그동안 추경호 의원이 해왔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구속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법원의 태도가 저희들이 걱정을 만들어낼 정도로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거푸 기각될 때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즉 작년 12월 3일 당시에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켰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추경호 의원도 동일한 논리로 아마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날 계엄의 불법을 당장 알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지만 최근에 했던 법원의 모습, 법원이 빌드업 해줘 왔던 논리에 비춰봤을 때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이제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제 앞으로 뭐 한다고 쭉 이어져야 되겠지만 일단 발부된 것만으로도 국힘당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더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와서 쭉 보면은 단순히 추경호, 나경원 몇몇 여자들 빼고도 김상욱 의원의 증언을 들어보면 몇몇 사람들은 윤석열과 소통을 했든지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첫 번째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윤석열이 계엄을 포함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걸 들었다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날 계엄도 불법적인 동기와 목적하에 이루어졌다는 걸 짐작하거나 알았을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두 번째,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날 실제로 윤석열과 통화한 나경원. 추경호는 알고 나경원은 모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의원들이 한 7명쯤 됩니다. 근데 그중에 조지현이라는 원내대변인은 그 시간대에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계엄이 벌어졌는데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을까요? 계엄 관련된 얘기를 했겠죠. 그런 통화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협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얼추 이렇게만 해도 거의 10명 되는 거잖아요. 소통하거나 알았을 의원들이. 근데 그 이상 되겠죠, 사실. 예. 그때 당시에 의원님은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셨나요? 담 넘어가셨나요? 담 넘어갔고요. 담 넘어가자마자 잡힐까봐 전력 질주해서 뛰어 올라갔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한동훈 당대표를 보고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라. 그 당시에는 왜냐면 우리 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합쳐도 숫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이든 무조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표결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제가 그 과정에서 목격했던 게 그겁니다. 당대표, 한동훈 당시 당대표 옆에 서 있었던 의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서 막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느낌은 이 전화 상대방은 원내 지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당대표가 있고 계엄에 대해서 해제 표결을 해야 되니까 본회의장으로 의원을 보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 상대방이 아마 거절하고 있었나 봐요. 엄청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제 예상대로 그 당시 통화 상대방이 원내 지도부 또는 원내 대표였다면 계엄에 협조한 거잖아요. 예.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그 당시 대표가 좀 특검에 출석을 하든 재판에 나와서 증인을 쓰든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표결에 한번 본인은 표도 없으면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몇몇 의원들한테 얘기했다. 라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면피된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우습죠. 예. 예. 아무튼 뭐 그걸 두고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네. 이런 걸 또 잘한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적어도 지금 장동혁, 김민수 막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위원 정당 해산보다는 그냥 분화가 돼가지고 그냥 따로 정광훈이랑 뭐 이렇게 당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네. 근데 어찌됐든 당권이라고 하는 게 또 센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오늘 뭐 전에도 그렇고 특히 오늘 장동혁 대표 발언을 들어보니까 윤 어게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때,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 윤석열이란 자가 헌재 재판정에서 했던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심해서. 그렇죠. 네. 민주당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헌재 재판정에서 했던 얘기, 민주당이 심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 윤 어게인입니다. 아니,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네. 아닙니까? 우리가 황교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근데 아시겠지만 헌재에서 윤석열이 했던 그 얘기 모두 다 반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 입법권 행사했던 거 이거 헌법이 보장한 시스템 내의 권한 행사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했던 거 이거 헌법이 보장한 시스템 내에서 권한 행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대통령이잖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엇갈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잘하면 다음 총선에서 대통령이 속한 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거예요. 못하면 소수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엇갈리게 만들어놨는데 너는 네가 못해서 총선에 지지 않았냐. 그래서 국민의 표심이 반영된 의석 배분 비율이 현재 국회 의석 배분 비율 아니냐. 그래서 그 배분 비율 하에서 민주당이 헌법에서 보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네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 방에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 그럼 너는 헌법을 위반한 거고 못된 놈이야. 못난 놈이고. 이게 헌재 결정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장동혁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다.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그러니까요. 네. 지금 장동혁 취임한 게 공교롭게도 딱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날 12월 3일이거든요. 딱 1주년, 아니 100일이 그때가 100일 되거든요. 그때 메시지를 낸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낼지도 궁금해요. 지금도 사과를 할까 말까를 논의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더 황당하게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서 죄송한데 작년 12월 3일 당일날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딱 전화를 받고 TV를 켜보니까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변이 있었으면 사변에 대한 보도가 먼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요건에 안 맞잖아요. 예. 두 번째는 군대가 국회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승만이 계엄을 일으켜서 군대를 국회에 넣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내란죄예요. 근데 국회에다가 지금 군대를 넣고 있어요. 그걸 하지 내란죄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그걸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내란죄가. 이거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이 없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 이거 내란인데? 해서 제가 바로 국회로 온 거거든요. 굉장히 빨리 온 의원 중에 하나인데 오면서 제 짝꿍한테 전화했습니다. 나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너는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서 딴 데 가 있어라. 죽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때 해제하러 들어온 국회의원들은 그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군대가 국회에 들어왔었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었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만 봐더라도 국힘 의원들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죽어도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뭐 사과를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예.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딱 1 더하기 1은 2처럼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정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한 25%가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MBC 여론조사에 내란이라고 보느냐 아니냐인데 그걸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25% 나온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이런 25%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 아닐까요? 그래서 그 25%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를 마비시키는 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도 안 되고 형법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란인 거고 이것은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서 있는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헌법 없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육강식이에요.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룰이 없으니까요. 그럼 그거를 원하시냐 그분들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밉다. 아 이해합니다. 그러나 헌법 없는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민주당이 밉다 그래도 헌법 없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헌법 토대 위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민주당이 밉다 그래도 이 내란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좀 그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 일단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끝나가는데 새로운 제2차 특검법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주장해 왔고요. 예. 가장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제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면 좀 더 일찍 만들으셔가지고 내란 특검 만들 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같이 만들었다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처음에 만든 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때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제 입법이 된 건데 사실 이제 특검법에 이제 그 내용을 넣기는 좀 어렵고요. 특검법 자체는 이제 검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좀 넣자라고 얘기해서 내란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할 때 다시 이제 또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거기에는 담기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입법이 지연되더라고요. 저는 좀 빨리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지도부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상태라서. 그러면 내란 특별법에 내란 사건에 관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예전에 발의됐던 법에는 이제 그 내용까지 다 포함돼서 뭐 사면을 제한한다든지 그러니까 내란범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내용 뭐 등등등을 다 넣어놨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되는 형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법사위 논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킬 수도 있겠죠. 글쎄요. 일단 뭐 사실 지금 1심부터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항소심부터라도 전담 재판부가 하도록. 근데 아마 이제 항소심의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누구든 간에 1심 재판부는 긴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결한 것이 나중에 다 리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군사보험법 전면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사건, 군내 사망사건, 군내 성폭력 사건은 아예 수사부터 민간이 하게 했고 나머지 범죄는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다루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 어차피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상관없지만 나머지 사건도 군 검사나 군 판사들이 긴장해서 수사하고 긴장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 민간법원에서 다 리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장난쳐 놓으면 리뷰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군 사법질서가 맑고 투명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항소심 때 설치가 된다는 것은 1심 판사들 보고 장난치면 다 리뷰 당한다라는 것들을
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남 재판부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면 한덕수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네. 아, 이거를 듣고 선고도 아니고 굉장히 분노스럽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뭐 특검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전에 있었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참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구형을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측컨대 아마 내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가 상당히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정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안 했어도 특검해갖고는 좀 길을 많이 가르쳐주고 네. 중요한 증언을 했을 수도 있다. 했을 수도 있다. 그럴 자 같지 않은데. 그리고 일부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내란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보니까 누군지는 굳이 언급 안 하고 꽤 많이 얘기가 정리돼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김현장에서 코치를 해서 당신 살려면 특검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걸요. 근데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 추측이죠. 많은 분들이 이 구형량이 합리적으로 설계가 안 너무 되고 적어요. 설명이 안 되고 그다음에 특검이 한덕수에 대해서 취해왔던 스탠스하고도 잘 안 맞아서 예. 뭐지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구형을 조금 약하게 해준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또 다른 루트로 들은 얘기는 지금 내란 특검에 들어가 있는 일부 검사들 이자들이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최종으로 구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한덕수 굳이 유죄라고 봐야 됩니까? 막 이렇게 반항하는 검사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한덕수가 유죄가 된다면 가슴 아프고 심장 떨려 할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 참석자들 다 그렇죠. 뭐 국무회의 참석해서 나왔던 장관들이 같이 회의하고 뭔가 진행하려고 했었던 공무원들, 검찰도 그중에 일부죠. 법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다 부들부들 떨리겠죠. 근데 어찌됐든 한덕수 케이스에서 구형은 매우 저도 불만이지만 예. 확실하게 유죄가 나오고 혐의도 내란에 관련된 주요 종사자로 유죄가 나오면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안이 조금 덜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란 주요 종사자가 이미 유죄 확정이 났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무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 여쭤볼 것이 뭐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말씀. 이따가 생각나면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뭐였는지 가물가물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거 서울시장 얘기를 좀 더. 네, 그러십시오. 네. 그 두 가지였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두환 특검법도 새로 만드는 거. 특검법. 그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이 아니고 이제 새로 만드는 거죠. 사실상 연장인데. 그거는 이제 남은 혐의라든지 예. 추가 수사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의 생각은 이랬던 거지 않습니까? 특검이 종료되면 검찰로 또는 경찰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긴다는 거였는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들이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또는 국수본에 그냥 넘기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검을 하든 이런 식의 다른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제2차 특검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밝혀내야 될 게 막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은 짧고 거기다 제가 들은 바로는 파견 나온 검사들 거의 퇴업하고 있답니다. 왜요?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검찰청도 폐지됐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른 특검도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어떤 결과가 되느냐.
자기들 검찰 그렇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다 덮어줬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니까.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컨텐츠 다 특검이 덮어줬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검사들보다 경찰들로 많이 채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검들이 태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끝나면 바로 또 검찰로 이 사건을 보낸다. 이게 안 맞게 된 거죠. 이 태도들을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막 집단 항명, 그러니까 집단 항명이다로 집단 반발했던 네. 그자들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그냥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았는데 지금은 일부 스스로 사표 낸 사람들 빼고는 그대로 가는 분위기예요. 뭐 조직 안정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그 18명 전원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물론 공수처도 참 믿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 상대적으로 좀 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좀 발의했습니다. 이런 행위까지도 좀 처벌할 수 있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좀 좁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검사나 판사들의 이런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좀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좀 발의해 놨습니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공수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차라리 판검사로 한정을 했어야 더 나았을 수도 있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의 원래 입법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감시 견제 기관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이름에 맞게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좀 줄여보자라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근데 이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러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좀 조정해 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것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그 서울시장 출마 준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캐치프레이즈로 레벨업 서울 이거를 내세우셨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맞습니다. 이런 비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라든지 바이오, 그다음에 컬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만 해도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딱 한 해 빼고는 내내 저희가 임상시험 1위였던 도시예요. 그만큼 많은 병원이 밀집돼 있고 대학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투자하고 지원해 주면은 이 바이오 쪽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조금씩 내왔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홍릉에 있는 서울 바이오 허브의 예산이 5천억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대폭 깎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 AI를 기반으로 산업 생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업들, 그걸 AX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AX 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데가 테헤란노예요. 근데 이 테헤란노에 모여있는 기업들을 제가 쫙 간담했거든요.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가고 싶대요. 판교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용을 좀 더 살펴봤더니 양재에 AI 허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1년 사업비가 40억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컬처 컨텐츠도요. K-팝 관련돼서 외국인들 정말 많이 오는데 서울에서 K-팝 관련해서 보고 듣고 즐길 게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대형 기획사 건물 앞에 가서 이 외국인들 사진 찍고 갑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K-팝도 계속 융성하면 좋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콩 영화처럼 언제든지 꺾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많이 지원하고 챙겨야 되고 또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많이 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K-팝 관련돼서는 한 4, 5만 석 아니면 5만, 6만 석 규모의 아레나가 필요해요. 그런 걸 서부권에 좀 만들면서 그 주위에 다양한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고 전시관 만들고 체험장 만들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던 홍릉, 서울 바이오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많은 작은 업체들 들어가 있거든요. 양재 AI 허브 대폭 키우겠습니다. 예, 테헤란로에 있는 여러 AX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이 기업들 키우고 이 기업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을 AI와 접목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해나갈 거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서울이 수축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레벨업 시키겠다. 예. 국제적인 경쟁력 갖추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살짝 여쭤봤는데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기회를 좀 하도록 하시죠.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지켜본 박주민 의원님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이 바닥과 호흡하는 시장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그렇게 보여와 주셨으니까 사실 거지라고 하는 그 어떤 별명도 그렇게 차림새가 너무 소탈하다 이걸 넘어서서 항상 낮은 것과 함께하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레벨업하는 그런 서울을 기대를 할 수 제가 있겠죠. 서울시 공무원들도 최근에 많이 만나는데요. 그분들은 그걸 원해요. 자기네들은 중앙공무원들 버금가게 또는 중앙공무원들을 능가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렇죠. 자부심 있죠. 행정이나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라. 상상력과 비전을 제시해줘라. 맞아요.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예.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붓고 상상력 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수 형님 TV님 우리 애청자님이신데 아주 좋은 의견 주셨어요. 박주민 의원님 서울시장 나가시면 내가 당선되면 내 머리처럼 풍성해진다로. 풍성. 예.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요거 잠깐만 홍보될까요? 뭐 가져오셨나요? 네. 예. 요거 좀 뭐죠? 클로즈업이 되긴 돼야 될 텐데 이게 주민함께 아카데미라고요. 제가 은평갑 지역위원장이 되면 주민 함께 아카데미. 예. 이게 예. 제가 은평갑 지역위원장이 되면서부터 당원들과 주민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사업을 해왔는데 벌써 이게 14기가 됐습니다. 14기가 돼서 이제 남은 강의가 총 4강이 남았는데요. 개별 수강도 가능합니다. 특히 그리고 12월 6일 날에는 계엄이 있었던 국회 현장을 방문할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개별 신청이라도 많이 해주셔서 오셔서 듣고 토론하고 생각 같은 분들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민 함께 아카데미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